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는 거 구독 좀 더 많이 해주십사. 사실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네.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3분의 1 정도는 구독을 하지 않은 채 시청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구독을 더 눌러줬어도 네네. 최근에 그 G7 이후에 이제 심리적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유행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 심리적 50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심리적 실버 버튼도 네. 실버 버튼부터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미안합니다. 좀 많이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좋아요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 알아봤더니 이게 알고리즘 상단에 뜬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치를 안 하셔도 먼저 맞습니다. 뜨니까 네. 이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업로드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쵸. 알림이 네네. 가니까 그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극초음속이면 어느 정도의 속도인 거예요? 초음속보다 빠르다는 뜻이겠죠. 그럼 나도 알겠어. 하이퍼소닉이라고 극초음속이죠. 네. 극초음속이라고 불리는 걸 무기체계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마하 5를 넘어서 마하 원래는 이제 마하 3 이상도 극초음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스크램젯이라는 엔진이 마하 5를 내거든요. 마하 5 이상을 내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어떤 무기체계의 속도로 볼 수 있죠. 마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그 탑건 매버릭 네. 뭐 얼마 전도 아니구나. 이제 벌써 한 작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제일 첫 장면이 네. 탐 크루즈가 무슨 그 이상한 전투기 뭐 타고 가다가 막 넘어가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 잃고 막 저희가 당연하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하 10 이상을 유인 기체에서 발휘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제한 속도가 마하 3 아래잖아요. 그 초음속 이상 극초음속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그걸 견딜 수 있는 기체도 기체지만은 파일럿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런 탐 것들이 크루즈 정도 돼야지. 네, 그렇죠. 탐형 정도 돼야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네. 그 영화에서는 영화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현 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구성했고 여러 가지가 다 뛰어났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스크램젯이 이제 구동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멋지게 잘 구현한 것 같고 가능합니다. 그 탑건 얘기 나온 김에 네. 거기서 이제 막 교육시키잖아요. 뭐 이제 협곡 같은 데서 막 가갖고 뭐 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게? 가능할 수준입니다. 나는 톰 형은 비행기도 마하 10까지도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로 나오죠. 비행기 위에서 막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팬들의 꿈이 이분은 자연사에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분이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그 오토바이 타고 뛰어내렸잖아요. 네. 저도 침대에서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어요. 네, 아무튼 톰 크루즈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극초음속 무기체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어찌됐건 계속 진보가 돼야지 어떤 그 극초음속이라는 무기체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하이퍼소닉 무기체계가 가장 각광을 받고 앞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됐던 것이고 이런 연구의 선두주자는 사실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X-51이라고 하는 비행체를 이용한 미국이 선두주자였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손을 놨죠. 어느 순간 뭐 이상한 데 빠지고 뭐 삽질하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만 이제 집중하느라고 손을 놓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역전이 된 게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현재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한 유일한 국가. 그 다음이 또 뭐 바로 이어서 중국이 실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전 배치가 된 국가는 2개의 국가고요. 그 외에 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기 체계로서의 프로젝트 사업은 접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죠. 일본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고요. 체계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물음이 생기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라서 이런 걸 연구하겠죠. 오, 그럼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좋은 걸까요?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지금은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하. 상대방이 뭔가 발사 기미를 보이거나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뜨면은 그때부터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쏜 미사일이 우리 예상보다 빨라. 이러면은 대응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킨자를 쐈을 때 이게 마하 뭐 5, 10 이렇게 되는데 패트리어트로 대응할 때 패트리어트 속도가 킨잘보다 느리게 되면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올 수 있는 코스를 미리 예측해서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방공 쪽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큰 흐름의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극초음속의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너무나도 큰 자신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ABM 협정이라고 있죠. 예. 스타트 협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핵무기를 좀 제한하자. 그래서 핵무기의 탄두수를 뭐 미국과 소련이 협정을 맺어서 2,000발 거기 또는 3,000발. 그게 스타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자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ABM 체제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자. 그래서 예. 두 국가가 합의를 해서 합의해 왔는데, 그 또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놓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걷어탔죠. 엄청난 자신감으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발사체는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ABM 체제에서 난 나가겠다. 필요 없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MD 체계죠. NMD 체계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런 NMD 체계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뭘로 뚫었겠어요? 그럼 뚫어야 되잖아요. 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니까. 그러니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뭐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빠르게 들어가는 거에서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그 협정만 잘 지켰어도 이런데 뭐 헛돈이라 그럴까? 그런 헛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러면 그럼 다 무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모든 국가가 반대로 모든 국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서로 못 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둘 다 일이 너무 커진다는 예, 양쪽 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어찌 보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의 진보에 덧붙어져서 이제 무기 체제의 발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하긴 다 그 얘기하자면 큰 전쟁을 한 번씩 치르고 나면 과학이 확 발전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2차 대전 이후에 과학이 진보 엄청나게 그냥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그런 것들이 다 전쟁을 치르면서 효과도 검증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그게 테스트를 하려면 오랜 시간 이런 게 필요한데 전장에서는 널리 이게 부상자들이니까 이 부상자들 상대로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게 큰 효과를 본 거죠. 이 에피소드를 생각한 게 사실은 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이제 킨자를 발사했고 수차례 발사했죠. 그렇고 그것을 패트리어트로 방어를 했다. 아니다. 실패해서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파괴됐다. 진실 공방이 오고 가는데, 그런 진실 공방이 진짜가 뭐냐라는 걸 떠나서 왜 킨잘이라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뭐 혹자들은 이것은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말장난인 거고요. 극초음속의 하나의 방편은 맞습니다. 왜? 그것은 방공 무기체계를 뚫기 위해서 고안해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맞고요. 러시아가 지금 실전 배치한 지르콘이라든가 아방가르드 같은 무서운 극초음속 무기체계, 이것이 활공체일 수도 있고 순항 미사일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앞서 이야기 다 드렸어요. 엄청나게 빠르다. 마하 5 이상이다. 그래서 극초음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심지어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측의 발표를 들으면 마하 20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마하 20은 어느 정도 속도일까? 미국에서는 그거는 지금 이거는 더 빠르겠지. 아니 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들을 수도 있죠. 참나. 마하 20이라는 건 상당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근데 속도만 가지고 될까? 탄도미사일들도 낙하할 때의 그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기권 진입할 때부터는 좀 점점 떨어지지만 마하 20은 뭐 너끈이 나오는 게 탄도미사일들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인데, 그럼 이거하고는 뭐 때문에 다른가?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나 순항미사일은
대기권 안에서 논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도미사일은 이게 또 우리가 제가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손을 잘못해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탐지가 쉽습니다. 그렇겠죠. 인공위성 뭐 각종의 탐지 자산으로 탐지가 쉬워요. 어찌됐건 그건 궤적이라는 게 있을 높이 날아오니까. 네. 그렇지만 이건 대기권에서 이렇게 돌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또 이게 가만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동을 해요. 네. 그 기동을 하는데 그마저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겁나 빠르게. 더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빠르게. 지랄 발광. 네. 불규칙한 궤적을 막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죠. 적절한 표현. 좋은 네, 표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지랄 발광. 지랄 발광으로. 그만큼 이게 추적이 어렵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게임 체인저가 당분간은 되지 않을까. 이 극초음속 무기 체계도 방어할 수 있는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게임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랄 발광에는 보통 몽둥이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몽둥이는 레이저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지나봐야 알겠죠. 네. 이제 뭐 진짜 스타워즈 시절이 열리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실전 배치한 국가들을 좀 나열해드렸는데 다 어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주변국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가상 적국일 수도 있는. 네. 일본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전부 우리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극초음속 무기 체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국뽕을 다 걷어도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고 있고요. 뭐 하이코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을 다 해서 이것을 2022년 그 어느 때에 한번 1차 시험 발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23년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공 여부, 발사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성공 여부도 얘기 안 나오는데 너무 빨라서 우리가 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랐던 무기라, 거지. 예. 군익 무기라 필요에 의해서는 발표를 하지만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성공했다고 9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이후에 후속되는 연구개발 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제 한 스텝을 넘어서야 다음 따라올 스텝으로,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따라오는 것들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발사에 성공을 다 했고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특히 순항 미사일로 개발할 수 있다. 그것을 뭐 지상 플랫폼을 제일 먼저 개발하겠지만은 어찌됐든 향후에는 우리의 바람은 KF-21까지 가지 않느냐. 보람에 장착할 것 같구나. 이런 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그런 있고 것들이 있군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업체한테 이런 과제를 맡기는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현대로템 이런 데다가 각각의 과제들을 맡기는데 이런 것이 이제 융합되고 실제 무기화되는 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것도 2027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나마 극초음속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낮은 활공체 부분을 건너뛰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둥펑 17 극초음속 활공체의 대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활공체,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하면서 화성 8인가요? 예, 발사를 하고 그것이 실제 극초음속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는 더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바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실패했잖아요. 예. 극초음속 활공체가 실패가 돼가지고 이제 접었잖아요. 그래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쪽으로 가고 2023년에 실전 배치했다고는 하는데 약간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의 원천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비행체를 개발했다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값어치도 상당히 있고 이 다음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예. 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뭔가 더 우월한 기술이 있으니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핵 관련된 뭐 핵 추진체들 그걸 갖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기술인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핵탄두를 달게 되면 이 굉장히 위험한 맞는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소형화 시킬 기술이 있고 이 발사체가 결합되면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예, 그리고 비행기만 띄울 수 있는데 비행기는 자국 공역 내에서 띄울 수 있으니까 예. 사정거리가 길고 빠른 미사일인데 핵탄두를 달고 있다면 머리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 그럼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술 우리가 가져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핵 네. 딜을 한다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전 있고. 두 분과 손절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네. 없습니다. 예. 야, 저희가 이제 대단하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 방송 업로드할 때쯤 되면 아마도 그 마덱스가 시작할 타이밍이 됐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마덱스. 뭐 이건 워낙에 전문가시고 네. 관전 포인트라고 막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마덱스의 관전 포인트다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중형 항모가 나올 거예요. 중형 항모가 전시될 텐데 두 개 업체겠죠. 두 개 네. 업체가 전시를 할 텐데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설계 단계지만 업체 입장에선 중형 항모로 우리가 가겠다면 이러한 컨셉일 거다라는 것이 이 전시물에 나올 거고요. 그쵸. 또 하나는 KDDX의 좀 더 상세한 그러한 것들이 전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여겨 보시고요.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아덱스처럼 시험 비행. 시험 비행도 있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마덱스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백스코. 네. 백스코에서 하니까 중요한 거는 팁 하나 드리면 각각의 업체의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쵸. 근데 그 관계자분한테 질문을 드릴 때 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대답을 안 해주시죠. 네. 뭐 자기가 잘못 얘기해서 그죠. 일파만파 얹을 수 그분은 있으니까. 이제 담당자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할 때는 간접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는 게 아주 팁이고 그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이 좀 저는 그게 또 재미삼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종의 거기서 이제 심리전 같은 게 있고요.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얻어가는 정보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저희 그때 아덱스 갔을 때 저희 그 카메라에 루마니아 무관단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마니아가 K1을 수입하네, K9을 가져가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봤을 때 맞다 K2 전차 있는데 그 무관단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전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국방의 무기들이 다른 나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더 많은 외국의 관계자들이 올 거예요. 이 관계자들이 보면 이제 자기네 제복이나 입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양복 입더라도 여기 뭐 배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무관단이나 관계자들이 어느 부스에서 얼쩡거리나 어느 부스에 오래 머물러 있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쓱 가가지고 Where are you from? 제가 갔을 때도 그 굉장히 우연히 뭐 만났지만은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건 아닙니다만 화력 여단장이 화력 여단장이면은 지금 현무를 다루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옆에서 관계자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걸 캐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엿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문 용어. 내가 이야기하면 얘기해 주겠습니까? 풍산에서. 그러나 여단장이 물어보는데 얘기 안 해줘요. 다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여단장이란 걸 알아야지 그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은 그 국군 관계자는 계급장이랑 군복을 입고 오시니까. 그럼 풍산 관계자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풍산이라고 뭐 있습니까? 거기 이제 부스에 풍산 부스에서 들렸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그럼 거죠. 그 두 분이 우리 박 의원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쟨 뭐지? 네, 그럼요. 쟨 뭐지? 이게 마덱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 정보전, 심리전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깨알 꿀팁까지 오늘은 전해드렸네요. 오늘은 여기서 밀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